윤정욱 장편소설 그 여자의 전설 6편. 인간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윤회되는 고통에 놓여진다면 왜 애초에 인간이란 자체를 만들었을까?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또 있을까? 하느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다면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조차 주시지 말든가, 인형처럼 단순하게 말든가 하였으면 이렇게 많은 고뇌와 죄의식, 또 예수님의 희생도 없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느 신의 장난이란 말인가? 일도 스님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입적하셨다. 소은의 손을 꼭 잡은 채. 일도 스님의 영정에 앞서고 신도들이 든 5색의 만장기가 그 뒤를 따랐다. 스님의 육신은 산 허리를 돌아 산 아래 평평한 언덕에서 한줌 재가 되었다. 한마는 이승의 새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안 공양주도 백공양주도 소나무 밑에 나란히 앉아 일도 스님의 다비식을 지켜보며 설게 울었다. 자신들의 고달픈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고 스님의 넉넉한 품이 그리워져서 눈물이 자꾸 솟구쳤다. 가지 말어요. 세상 풍파살이 10년이면 득도보다 못할 것이 없시오. 정암 스님께 애원하던 필래. 늘 한숨으로 보내었던 정상 아닌 정상의 세월. 유학교 때였다고 생각된다. 엄마 일이네. 소은은 빌레가 먹던 자기가 남긴 도시락을 매몰차게 뺏어서 쓰레기통에 반찬이며 밥을 쏟아버렸다. 전벌 받을 것 같은 두려운 표정을 하고 바라보는 빌레가 소은은 궁상스러워 싫었다. 죄가 되어도 할 수 없지. 엄마가 먹는 것보단 나아. 그 뒤로 소은은 도시락을 남기게 되면 아예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고 깨끗이 비워서 갖고 왔다. 먹다 남긴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는 것도 싫었지만 그런 엄마가 소은은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의 그 궁상이 새삼 그리워져서 또 눈물이 났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빌레의 가슴을 또 한 번 난도질했던 불효. 엄마, 나 용서해주고 가요. 마음 같아선 체면이고 뭐고 저리면 어때? 퍼질러 앉아 소리내어 통곡이라도 했으면 막혔던 가슴이 다 뚫려질 것만 같았다. 뒤돌아보면 미웠던 사람은 왜 또 그리 많은지. 인간은 살아있는 날까지 번뇌의 불에 지글지글 살을 태우다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삶이 아닌지. 정신을 추스리며 이미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눈에선 끝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좋은 곳으로 가소서. 이승에서 한 맺힌 것 있으시다면 훌훌 털고 미련 없이 떠나소서. 다시는 돌아보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인간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싸우며 원수를 만들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몸은 빌려온 것, 반드시 두고 가는데 함께 살아온 육신을 벗어두고 영혼만이 어디론가 가서 또 다른 삶을 산다고 했던가. 한번 죽으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기에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아니던가. 일도 스님 다비식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인은 수습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은은 그것이 더욱 인간적이며 모든 것 깨끗이 털고 이승을 하직한 것 같아 편안해졌다. 가슴 한편 남아있던 한까지 전부 불살라 하늘로 승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가 행한 착한 공덕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겼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이 누구든 죽음을 맞이하고 쌓은 업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 소우는 문득 법구경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일도 스님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소우는 다빗이 끝나고 얼마 후에 정진섭 교수와 통화했다. 이번이 두 번째 통화였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더니 그는 인사가 늦었다고 먼저 깍듯하게 예의를 차린 후 다인이 일로 한번 만나 뵈려고 했었다며 흔쾌히 약속을 정했다. 지난번 학교를 찾았을 때는 정 교수와는 만나지도 않고 정 교수와 다인의 헛소문을 일축하기 위하여 곧장 학장실로 들어갔었다. 소우는 다가와 마주하는 진섭을 보며 이 사람이 정암 스님의 또 다른 자식, 나의 이복 동생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그를 맞이하며 감회가 새로웠다. 정진섭은 이목구비가 수려한 모습이다. 소우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정진섭은 활발한 성격 같았다. 다인이로부터 말씀 들으셨습니까? 무슨, 저 다인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소은의 가슴 속에서 커다란 바위덩이가 내려 굴렀다. 지난번 헛소문은 근거가 있었던 게로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결코 다인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 이 노릇을 어찌할까? 소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인이와 저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허락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도대체 누가 이런 악마의 굴에 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냐. 아, 아버지 청암. 당신 끝끝내 저에게 상처만 주시는군요. 소은은 겨우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출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소은의 경직된 표정으로 보아 진섭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소은의 말을 들은 후 진섭은 이모 한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가겠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소은은 다인을 불러 식탁에 마주 앉았다. 다인아, 너 정 교수와 어떤 사이니? 엄마, 너무 이른 것 같아 여태껏 말 안 했어. 졸업하면 결혼할 사이야. 소은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떨어뜨렸다. 왜? 엄마, 정 교수가 뭐라는데? 다인아, 안 돼. 정 교수는. 정진섭인 내 배다른 동생이야. 아버지 청암 스님의 또 다른 자식이란 말이야. 어리둥절하는 다인. 소은은 충격받지 말라며 진섭의 비밀스런 출생에 대해 얘기했다. 드문 일이지만 다인은 견디기 어려울 때 자기 방에서 도문 불출하는 버릇이 있었다. 다인은 소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소은은 다인과 진섭이 심상치 않은 관계라는 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지난번 소문은 남의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낸 헛소문이라고만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며 기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까워졌고 인간적 친분일 뿐 이성관계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사건 때도 혹여 피해를 입을까 봐 애를 써 주었는데 나쁜 놈. 소은은 나쁘게만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이 되자 어금니를 물며 배신감에 분노의 화살을 쏘아댔다. 아직 판단이 미숙한 어린애에게 기형으로 인한 상처를
빌미로 해서 접근하여 타인을 끌어들였고 김나와 방황할 때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한 대 엉클어져 못된 놈. 소우는 자신의 상처보다 자식의 상처가 더 크게 아파왔다. 진섭은 그날 이모집에 들러 이모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진섭은 이 기막힌 사연에 몸 전체가 경직됨을 느꼈다. 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삶이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배신을 한 적은 없었다. 죽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타인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두려웠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신의 저주란 말인가.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아, 다이나, 다이나. 네가 받을 상처가 두렵다. 차라리 나 혼자서 괴로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너의 고통 다 짊어질 수 있겠어. 보름 동안 진섭의 과목은 결강이었다. 다시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새로운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학기 도중 갑작스럽게 담당 교수가 바뀌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두문불출하던 정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파리로 유학을 가버렸다.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우는 운명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 속에 있었지만 다인은 자신의 의지 없이 운명적으로 닥친 거였고 불행이 주어졌다. 희생이 되었다. 더욱 불쌍한 타인. 누구를 붙잡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건 차라리 행복이었다. 그것이 숙명이라면, 아무 흔적도 없는 대상이라면 어찌하란 말인가. 타인은 말없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진섭의 고통을 생각한다. 늘 남을 대할 때 넉넉한 웃음을 웃던 진섭. 옹졸하지 않은 그의 넓은 가슴에 안주하고 싶었던 자신. 타인은 소중히 감싸주던 순수한 눈빛의 정진섭 교수를 그려본다. 존경과 신뢰,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던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신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었는데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슬픔이 전신을 지배한다. 세상에는 원하지 않는 의지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가. 전생의 업이라고는 하나 전생을 본 일 없으니 타인의 의식 속에선 이해가 될 수 없다. 다만 삶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질 뿐이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삶이란 내게 어떤 형태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 진리는 어디에도 있지 않다. 어떤 것을 진리라 말할 수 있을까? 인생은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캐어보는 것 아닌가 고뇌할 뿐이다. 내가 운명을 다스리면 성공한 인생이고 운명이 나를 다스리면 실패한 인생일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운명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누가 운명을 힐책할 것인가? 우연히 운명일까? 아님 신의 영역일까? 신의 책임이라면 그가 잠시 방관한 실수 탓일까? 그렇다면 그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불타의 길은 형이 상학의 길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다. 불타는 형이 상학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것조차 반대했다. 불타가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다. 침묵의 힘을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묻고 있다. 그러나 불타의 침묵은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고 도리어 거대한 해우로 남겨놓을 수 있는 지각력을 준다. 그는 대중에 파묻혀서 개인의 존재를 이미 잊어버렸다. 집도 절도 없이 내 영혼은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인간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이곳 저곳을 걸어간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다인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불타의 행적을 뇌리에 새기며 그의 가르침을 가깝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구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태어나서 온 것은 이 무슨 물건이며 어떠한 모양이며 죽어 가지게는 또 이 무슨 물건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슬프다. 태어나 죽어도 결국 죽음이 아닌 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거늘 하물며 어떻게 생을 함부로 살려고 하는가. 그리하여 일생을 그르치려 하는가. 경허선사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도 중생은 정욕에 넋이 빠져 스스로 만든 욕망의 흐름에 잠겨버린다. 마치 거미가 줄을 찌고 그 속에 숨듯이 현자는 욕망을 미련 없이 끊고 수행하여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했다. 나도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고 싶다. 삶의 고통에서 해탈하고 싶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라 하셨다. 다인은 그제야 일도 스님이 진실로 청암이 수행자가 되심을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다. 다인은 출가하기로 결심한다.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며 그 길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 같았다. 다인은 소훈에게 출가의 뜻을 밝혔다. 다인의 말을 들은 소훈은 고뇌했다. 소훈은 속으로 어떤 사람도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후회하지 않겠니? 이미 다인의 결심은 흔들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볍게 만들어진 결심은 아닌 것 같았다. 차라리 수녀원에 가면 어떻겠니? 수녀원에 가라. 엄마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배신을 미워하고 있는 거지? 웬 수녀? 할머니도 주지스님이었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반발은 아니야. 미움은 이미 할머니 대해서 끝났어. 어차피 수도 생활할 거면 수녀가 더 현실에 맞는 것 같아서. 수도 생활도 결국 이웃 봉사 위한 목표인데. 저의 선택이에요, 엄마. 훌륭한 스님 될게요. 소은은 깊은 숨을 내쉰다. 그래, 기왕 되려거든 훌륭한 고승이 되거라. 말 끝에 소은은 왈칵 울음이 복받쳤다. 엄마, 삼촌을 미워하지 말아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정 교수를 유혹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엄마, 사랑이란 희망과 절망을 통해 깨달음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같아요. 엄마와 삼촌을 위해 기도할게요. 다인의 그 말에 소은은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증오로 부글부글 끓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니. 소은은 다인을 보면서 고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수행자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러나 큰 깨달음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씨앗이 생장을 하려면 물과 흙과 빛이 꼭 필요하듯이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견전 속의 말씀을 다인은 마음 깊이 새겨둔다. 다인은 저를 향해 떠났다. 준석은 2층 서재에서
앞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다. 새로 돋아난 줄장미에 파란 잎이 햇빛에 반짝였다. 거기에 문득 소은이 떠올라온다. 검고 긴 머리에 아름다운 윤기가 흐르던 소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허망함을 그렇게 피어나던 소은의 눈빛을 떠올린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 그녀에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었다. 준석은 답답함을 한숨으로 토해낸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중했던 여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작가로서의 동료의식만 있었을 뿐 새로운 애정이 그녀에게 가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다. 여러 번 만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정을 싹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다는 것이 신비하기까지 하다. 애정이란 연령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 만나고 싶다.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 대화가 편안했고 그녀를 만나면 가슴 설레었다. 다시금 그녀의 정의를 안고 싶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전화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남편이 죽고 이제 소은이 또 다른 이와 재혼이라도 한다면 아마 자신은 무척 실망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아마 조금만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감쪽같이 아내를 속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내가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준석은 언제나 거짓말 하는데 영 서툴다. 매번 희숙이 눈치를 채고 만다. 그녀의 더듬이는 정확하다. 무서울 정도이다. 이런저런 배짱도 없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혼자서 살 수 있다고 한 부인에게 어느 날 정말 거금을 주며 혼자 살 수 있겠느냐. 나는 여자가 있어서 가겠다고 하니 기절하고 돈도 팽개쳤다는 어느 집 사연을 들으며 웃었던 적이 있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배가 부르면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 애정 결핍증이야말로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준석은 벌써 5개 빛의 담배를 꺼내 문다. 희숙이 과일을 갖고 들어왔다. 정성스레 깎은 키위와 참외이다. 깎은 과일 접시를 책상에 놔두고 조용히 희숙은 물러갔다. 차를 몰고 소은의 집 언저리로 돌고 와볼까. 희숙이 질투의 화살을 퍼부을 때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니 지금은 도리어 불편하다. 희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이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을 해놓고 굳건히 신뢰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 배신을 알았을 때 그때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 답답하기만 하다. 작품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준석은 키위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간다. 어디로 가느냐고 희숙이 눈으로 묻는다. 다만 입으로는 늦어요? 저녁은요? 하고 물을 뿐이다. 바로 들어올게. 준석은 대문을 닫고 차고 문을 올렸다. 상심으로 가라앉아 있을 소은을 위로해주고 싶다. 시동을 건 준석은 강화 쪽으로 차를 몰았다. 답답해서 바다라도 보고 싶었다. 김포공항 입구쯤에서 차를 세웠다. 대로변 은행 앞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건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다니는 실수를 자주 하는데 그때 소은의 번호를 알고 있는 희숙이 눌러보면 소은과의 만남을 들킬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 소은이 받는다. 황준석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나오실 수 있나요? 지금은 무리고요. 내일 뵙죠. 아니, 지금 보고 싶은데 바로 나와요. 공항버스를 타고 김포공항 입구에서 내려요. 정류소쯤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준석은 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녀가 집에 있어준 것이 고맙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다. 아마 그녀도 전화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난 역시 잘한 것일까? 이번만큼은 절대로 희숙이 알아채게 해선 안 된다. 아, 신이시여 저를 보호하소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움을 참아내란 말입니까? 약 30분쯤 지나자 소은이 도착하였다. 준석은 경적을 울렸다. 소은은 준석 옆에 올라탔다. 준석은 김포가도를 달렸다. 한적한 시골의 도로가 답답함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제 들판에는 쑥과 자풀들이 흙을 마구 비집고 나오면서 연두빛으로 희망을 노래했다. 소은의 눈빛이 조금 불안한 듯 흔들렸다.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것도 같고 반가움에 벅차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아, 걱정은 내일 하리라. 지금 이 순간은 소은과의 시간만 있을 뿐 다른 생각은 안 하리라. 소은 씨, 뭐 먹고 싶어요? 점심 늦게 먹어서 별 생각 없는데요. 그럼 강화를 들어서서 배 안 부르고 맛있는 집을 찾읍시다. 그들은 아이들처럼 반가움의 포옹부터 먼저 나누고 싶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소은이 침착하게 묻는다. 아무 일 없소. 오직 보고 싶었을 뿐이요.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위험한데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휴, 나도 모르겠소. 걱정은 가버리지 말랬소. 그냥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하고 나뿐이야.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소. 소은, 나와주어서 고마워. 준석은 한 손으로 옆자리에 앉은 소은의 손을 꼭 쥔다. 나 용서해 주게요. 소은은 머릿속이 어지럽기만 하다. 그러나 준석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하늘을 타고 흐르는 고무 풍선처럼 기분이 둥둥 떠 있다. 저도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소은이 유리창을 내다봤을 때 백류 2마리가 평화롭게 비행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게 행복해 보였다. 소은은 이 순간이여 영원하라 외치고 싶을 뿐이다. 그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횟집에 앉아 시간을 조금씩 아껴서 흘려보내고 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의 영혼을 꿰뚫을 듯 주시한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통할 수 있는 마음. 저녁을 먹고 바닷바람을 쐬고 분위기 좋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다시 차에 오른다. 소은은 차 안 시트에 자신의 머리칼이 떨어졌나 살핀다. 완전 범죄가 필요했다. 해가 진 후 그들은 다시 김포공항 입구에 왔다. 소은은 차에서 내렸다. 준석은 재회를 요구했다. 모르겠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소은은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소은은 집에 들어오니 다인도 없는 텅 빈 집이 을씨년스러웠다. 성진이 외도할 때 소은도 희숙 못지않게 바늘로 찔러대었다. 불륜, 사랑, 외도, 질투, 순수, 간통, 도덕, 그리움,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준석을 안 만날 때 마음은 편안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갈등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소우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싶었다. 그들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소망으로 다시 사랑을 속삭였다. 준석과 소우는 젊은 연인들처럼 비밀스럽게 서로를 안았고 담했다. 혜연이 사랑의 고백을 실은 시집 한 권을 사서 성진에게 주며 간접 사랑의 고백을 했듯이 준석은 사랑의 고백이 잘 표현된 시집을 소은에게 사 주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남을 계속하던 어느 날 김포 대명포구에 들러 개를 고르고 있을 때 우연히 개를 사러 왔던 화임의 눈에 띄었다. 포구에 있는 작은 해물 시장이었다. 화임은 그들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 얼른 몸을 숨기고 그들을 주시했다. 화임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같이 왔던 남편에게 그들을 가리켰다. 그녀의 남편은 모른 척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번 일이 또 희숙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엄포 자살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올 것이었다. 아니면 살인이 날 것이었다. 심장 쇼크사도 배제할 수가 없었다. 하임은 잠시 혼돈이 온다. 일단 희숙에게는 감춰야 할 것 같았다. 혹 우연히 순수한 만남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화임은 대충 계산을 하고 남편의 차에 올랐다. 주차장에서 밖을 보았을 때 한 차 걸러 그들의 차가 있었고 그들은 장을 다 보고 차에 올랐는데 다정한 몸짓으로 소은이 무언가 마른 건어물 한 개를 준석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보였다. 화임은 자기 일도 아닌데 손과 발이 가늘게 떨려왔다. 화임은 집으로 와서 떨리는 가슴이 채 고정되기도 전에 은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중하게 듣고 있던 은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 그 얘기 희숙에게 말하지 마. 희숙이 죽이려면 하고 살리려면 절대 말하면 안 돼. 나중에 희숙이가 배신감 느끼면 어떡하니? 너하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남자들 전부 도둑놈들이다, 그치? 그래도 황 작가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거든. 그거 뜯어 말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야. 정신이 몽땅 빠져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 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가 세월이 가야 돼. 그들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거야. 더구나 희숙이 성질 알지? 걔는 또 우리와 달라. 성격이 칼이잖아. 예. 그럼 아주 너희들 잘 놀아라 하고 못 본 척 해주면 멍석 깔아주는 거 아니니? 지네들만 신나게. 절대로 오래가진 못해. 한때 바람이지. 한때 바람에 가정 파탄 내는 남자는 없어. 제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예. 그러면 내가 정소원에게 전화해서 희숙의 친구인데 희숙은 모른다. 내가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일침을 놓을까? 미친 소리 하지 마. 일침 놓는다고 떨어지니? 황 작가한테 들어갈 텐데 희숙에게 전달되겠지. 괘씸한 년놈들 같으니라고. 준석은 차를 소은의 집 앞에 대었다. 생물시장에서 산 가자미 말린 것, 게, 조개 등을 갖고 소은의 집 부엌에 갖다 놓아준다. 갈게. 소은이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가서 어떡하느냐며 안쓰러워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헤어진다. 그녀의 생활은 다시 윤기나는 생활이 되었다. 신문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거실에 엎드려 보기도 하다가 컴퓨터를 켜고 준석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을 들으며 차를 마신다.
물론 재즈와 흘러간 팝송을 듣기도 한다. 소은은 생각한다. 내가 그 남자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수시로 꺼내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숲을 보면 그가 숲이 되어 나무인 채 우뚝 서서 말을 걸어왔고 걷고 있으면 어느새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요리할 땐 귀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음악을 들을 땐 멀리 전생쯤 뒤돌아가서 현세와 내세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때마다 소은은 그의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누워 쉬고 싶었다. 어떤 말을 해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기대고픈 사람. 내세엔 꼭 붙잡으리라. 그는 그가 되어 나는 내가 되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만날 수 있다면. 기숙은 준석이 근래에 느닷없이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함을 보았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작품이 안 되면 답답해지니까 바람 쏘이다 오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지난번 퇴원 이후 몸이 많이 허약해졌는데 준석이 경동시장에 가서 아는 한약방에 들려 좋은 녹용을 넣고 보약 한 재를 지어왔다. 어차피 이혼을 못할 것이면 사이좋게 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상처는 아직 생생히 뇌리 한 구석에 살아있다. 다만 겉으로 잠재우고 있을 뿐이다. 준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많다고 생각되었기에 이숙은 조금 양보하였다. 시간이 흐르자 피 흘리던 상처가 딱지 앉아 아물고 있다. 이혼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밑바닥에 깔린 애정 때문 아닐까? 야반 도주할 만큼 싫은 것이 아니면 그들은 대부분 상처를 사귀며 그냥 넘어간다. 결국은 시간과 사랑이 해결 열쇠가 되었다. 희숙은 남편을 의심하며 산다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 주는 것도 의심, 받는 것도 의심, 눈빛도 의심, 말꼬리도 의심, 하는 말도 의심, 나가는 것도 의심, 들어오는 것도 의심, 전화 거는 것도 의심. 의심하려 들면 모든 것이 교묘하게 해석되었다. 희숙은 건강에도 좋지 않아 잊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잊으려고 노력했다. 남편 준석은 너무나 희숙에게 봉사적으로 잘했다. 예전보다 쏟는 정성이 2배 이상이었다. 어쩌면 은순이처럼 현장을 보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한 일인지도 몰랐다. 유학교 동창생 하나는 남편이 애인을 집 근처 동네로 이사시키고 시간 날 때마다 출입을 하였다 한다. 수시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남편에게 전혀 의심을 갖지 않았는데 수영을 다니던 스포츠 센터에서 아줌마들이 팀을 만들어 회식을 가졌다. 그 애인도 수영을 배우던 터라 같은 팀이 되었다. 돌아가며 집에서 밥을 내는데 그날은 애인의 집에서 한턱을 내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이고 집 구경을 하던 중 안방 침실 위에 남편하고 있는 사진을 누군가 보고 이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이다 하며 들여다보는 것이 화근이 되어 본부인이 알게 되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전에도 본부인 남편과 애인의 남편이 직장이 같아서 서로는 남편끼리 직장 동료인 줄만 알았었다고 한다. 남편의 육신이 곁에 있다고 그의 영혼까지 자기 곁에 붙들어 메어둔 것일까? 참으로 인간은 의식이 자유롭고 영혼이 기소시키지 못할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인 것이다. 그리고는 여러 달 지나서였다. 예고도 없이 화임과 은순이 집에 왔다. 그들은 넌지시 암시를 주었다. 희숙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다. 또 한 번 심장이 조이듯 가슴에 통증이 왔다. 희숙은 우황청심환을 먹었다. 희숙은 이번만은 약을 먹고 쇼를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했다. 며칠 후 희숙은 증거를 확보했다. 정소은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정하려니 집이 비었다고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해진 날에 화임과 은수는 소은의 집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 희숙이 온다는 시각에 소은은 가슴이 떨렸다. 담담해야지 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꾸 불안해졌다. 거실을 말끔히 치워놨다. 조인종 소리가 났다. 희숙은 친구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현관문이 열렸다. 희숙의 안색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한참 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희숙이 물었다. 내일이면 서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 간통으로 소장 놓고 왔어요. 소은의 가슴속 바위에 철썩하고 파도가 때렸다.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다. 당신들 문단에서 개망신 줄 수도 있지만 남편도 작가로서의 생명 때문에 그것만은 보류했습니다. 다 저의 잘못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번이 2번째예요. 2 사람이 결국 저를 속이고 기만한 거죠. 우리가 이혼할 테니 남편을 맡으세요. 그 대신 아이들은 못 줍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또 황 작가는 부인만을 사랑하고 계세요. 절대로 부인을 안 놓아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소은은 잠시 성진의 바람을 생각했다. 성진도 들떠서 한때 혜연을 두둔하지 않았던가. 과연 준석은 자신과 바람이었을까? 바람이었겠지. 바람이란 누구에게나 불며 지나가지 않던가. 물론 대풍인가 위풍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고소하셨다니 모든 것 포기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소은은 단호히 말했다. 이때 문이 덜 닫혔었는지 준석이 급히 뛰어 들어왔다. 그는 희숙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봐 가자고. 내가 책임질 테니 집에 가서 얘기해. 왜 여기서 이래? 순간 희숙의 손이 준석의 뺨을 갈겼다. 나쁜 놈. 병 주고 약 줘?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몰려 나갔다. 소은은 거실에 쓰러지듯 누웠다. 외로움이 엄습해 왔다. 외딴 섬에 혼자 서 있었다. 심한 태풍을 혼자서 견뎌낼 수 없었다. 소은은 일어나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컵에 담고 양주를 부었다. 입속에 털어 넣었다.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술을 마셨다. 소은은 문득 성진이 생각난다. 그는 왜 죽은 뒤에 나타나는가? 자신도 모르는 새 그가 버팀목이었다는 걸 소은은 이제야 깨닫는다. 아, 다인이 아빠. 이럴 땐 당신이 생각나네. 당신이 날 끝까지 감싸주었지. 용서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해준 거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소은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은 성진뿐이었을까? 그는 사랑의 표현을 증오로 위장했던 것일까? 죽은 뒤에 전달해주는 사랑은
성진의 고약성 때문일까? 아내의 사랑을 못 본 채 하며 혼자서 삭혔을 성진의 상처가 소은의 가슴에 와 닿았다. 소은은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에 성진이 와서 감기 든다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침 해가 거실까지 들어앉았다. 전화 소리가 나서 소은은 고개를 들었다. 수화기를 드니 끊어졌다. 전화가 왔던 기록은 경찰서에서 왔을까?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망신을. 소은은 준석과의 사랑의 행위가 불륜인 줄은 알면서도 추워도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소은은 준석을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이란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신비의 힘을 지녔다. 소은은 집안을 치우고 오랫동안 비어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리를 했다. 전화 소리가 또 울렸다. 어제 갔었던 희숙의 친구 은순이라고 했다. 희숙이 포기를 했다고 했다.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희숙은 고소를 취하하고 준석과 법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 결국 나는 씻지 못할 죄를 짓는구나.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안 됩니다.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 서로 불쌍해져요. 어제 희숙은 집에 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생각을 하였다. 남편과 소은의 외도는 지나가는 육체적 바람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단단히 얽혀있는 풀리지 않을 결속된 사랑이라고 판단되었다. 그것은 고소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자기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바위였다. 희숙은 절망하였다. 준석을 풀어놔주자.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연인이었다. 사랑이란 강제로는 될 수 없는 영혼의 감정이다. 희숙은 결심한다. 내가 물러서자. 그러나 자식은 내가 맡는다. 준석은 아내에게 의무로만 살아왔을 뿐이다. 물론 한때는 아내밖에 몰랐을 때도 있었다. 배신자. 그는 배신자다. 나는 아웃사이더가 싫다. 좋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사라져주마. 패자. 나는 패배자다. 희숙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살다가 이런 모습이 올 줄을 예상 못했다는 것일까? 해바라기 해 따라 다니듯이 남편만 보고 살았으니 얼마나 지겨웠으리. 나도 나의 길을 이제부터라도 개척하자. 이렇게 바람 앞에 등잔 뿌린 것을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남편만을 믿고 살아왔다. 결국 굳건히 지켜왔던 나의 성은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희숙은 생각한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차지해야 성에 차는 독점력이 다른 이보다 배로 많은 못된 구석이 있는데 그 못된 점을 벌이라도 주듯이 반대급부의 아픔으로 고쳐주려 한 신의 분노 아니었을까? 희숙과 준석은 법원으로 향했다. 꿈과 낭만의 도시 파리. 진섭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는 이 없는 파리에 와 있다. 낯선 도시의 매력. 누구의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좋은 자유. 세느강이 갑자기 둘로 바뀌어 흐르면서 섬을 이룬 곳이 파리의 발생지가 되었다. 그 섬에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이 있다. 강에는 유람선과 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진섭은 강가를 거닐고 있다. 파리에 온 지 수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조국이 멀게만 느껴진다. 일생을 통해 단 한 번의 사랑을 했다. 학창 시절에 데이트 정도야 부사랑일 테고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린 사랑 조카 다인이. 그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빨리 헤어나거라 다인아. 진섭은 노트르담 성당으로 간다. 대성당 정면에 있는 목 잘린 생드니상을 바라본다. 순교자로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조각으로 형상화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직되게 만든다. 과연 저 이야기는 인간에게서 나온 상상이었을까? 그 비슷한 근거라도 있었던 것일까? 나의 삶을 만들어낸 아버지 청암 스님은 작은 진실이 우리에게 전설만큼이나 커다란 상처를 준다고 상상이나 했었을까? 아, 인간이여, 청암이여, 다인이여. 나는 어떻게 청암을 용서해야 할까? 본 일조차도 없는 그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는 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 현재의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등장되고 있다. 정자은행이 생기고 난자 기증자의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 판매를 하는데 장기 판매는 불법이지만 아직 난자 판매는 법의 저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 난자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판매에 나서는 여성들 중 대부분은 여대생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란다. 웹사이트에서는 난자를 팔겠다는 수십 명의 여성들이 사진과 개인적 특징 및 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낱낱이 기록해놓고 있다고 한다. 미국 생식의학협회는 매년 1만 명가량의 아기들이 공여받은 난자로부터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뉴욕타임즈 잡지는 자발적 미혼모의 출산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의 모임은 4,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남자보다 정자를 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정자은행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 9,600여 세트를 미혼모에게 공급했다고 한다. 이제는 자신에게 부족한 좋은 정자를 찾아 맞춤형 수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기계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자신 같은 일이 또 누구에 의해 일어나 피 흘리지 말란 보장이 없을 것이다. 이 지구는 점점 더 상처투성이로 가득할 것이다. 인간들은 마구 헝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진섭은 다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겨 나갈 듯 아프다. 자기 자신이 증오스럽고 아버지 청암이 증오스럽고 신의 조화가 증오스럽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행복했을까. 그러나 커다란 절망을 준 한많은 세상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물질인 이 몸은 한 조각 거품, 느낌은 하나의 물방울과 같고 지각은 한 줄기 아지랑이 같다. 의지의 작용은 파초나무 같고 의식은 요술의 환상과도 같다. 모든 조건의 실체는 무상하므로 일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완전히 멈출 때 완전한 멈춤만이 진실한 즐거움이다. 인간은 이 어려운 철학을 소화내기에 너무나 미흡한 삶을 살고 있다. 신이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진섭은
자신이 신을 찾고 있다는데 놀라웠다. 인간이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할 수 없을 때 신에게 매달리며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보인다. 지금의 자신이 그렇다. 왜 성당을 찾은 것일까? 진섭은 성당을 나온다. 사색에 잠긴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고통이다. 사랑하는 감정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의 감정으로 환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어떻게 운명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진섭은 기거하는 방문을 연다. 외부의 낯선 바람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켠다. 화면이 뜨고 거스가 깜박이며 대기 상태가 된다. 타인아, 삶이란 고통이다. 허망한 것은 간직할 것 없다. 간직해 보아야 없어지니까 허망하지 않은 걸 찾자. 그것은 내 마음밖에 없다. 다른 건 다 허망하다.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부처도 허망이고 진리도 허망이며 허망한 것은 전부 허물어지는 허상이다. 모든 허망에서 탈피하여서 허망을 내 마음에서 버릴 때 나는 곧 내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다만 육체를 나라는 착각 때문에 딴 착각을 해서 그것이 바빠진 것뿐이다. 타인아, 번뇌하지 말자. 삶이란 무로 돌아가는 허망이다. 인간에게 고통만큼 큰 교훈은 없다는 걸 깨닫는다. 키보드 위에 놓인 진섭의 손등에 굵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잠고 있던 진섭의 가슴 속에서 치받치는 뜨거운 열기가 그제야 눈물이 되어 솟구쳐 오른다. 진섭은 타인에게 보내려던 메일을 지우고 만다. 겨울이 물러간 계절에 분산되는 햇살을 등에 업고 소은은 절로 옆에 서 있었다. 이웃이면서 영원히 이웃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기차는 폭력처럼 달렸고 다 태우고 떠난 빈 플랫폼에 그녀 또한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기찻길과 함께 치든 자갈들을 보며 그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던가. 인간은 왜 생각하는 동물이 되었을까? 상처의 기억을 성숙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기에 인간은 뛰어난 동물인가? 소은은 새벽에 집을 떠나 타인이 있는 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소은은 정암 스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적이 있었다. 비우는 마음으로 대중 속에 끼어 앉아서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 수 있을까 노려보며 강의를 들었었다. 증오로 가득 찬 마음에 흘러들어온 그 법문은 우리가 공기 마시면서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헤집어 주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한 예수.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합장한 간디에 대해서 그는 역설하였다. 탐심의 불길이 가장 강하고 화냄의 허물이 가장 거칠다. 이 몸의 고통이 가장 괴롭고 고요한 행복이 가장 평온하다. 탐심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화냄의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오로지 수행해야 한다. 이 몸의 고통이 멈춰지도록 남을 미워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며 어떤 상대에게도 사랑으로 상대를 깊이 보살펴 주는 마음, 이것이 곧 자비이다 라고 설법하였다. 소은은 마음속에 들고 간 도끼날을 법당에 버려둔 채 외로워져서 일주문을 지나왔다. 아마 정암 스님은 정중 속에 앉아있는 소은을 영으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노구의 눈으로 살펴보기엔 불가능했을 것이고 소은의 도끼가 느껴져서 마치 소은에게 짚어주듯이 그녀의 마음을 헤쳐놓고 용서의 강의를 역설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필레는 진정으로 정암 스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가신 걸까? 모든 것을 포용하던 일도 스님, 그렇다면 그녀가 한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필레는 수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을 때에 이미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공허, 그 자리에 용서가 들어앉은 것일까? 인간에게는 탐심이란 게 있어서 머릿속이 늘 번잡하고 불만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란 것을 몰고 오기도 하고 배신과 욕망이 서로 안고 뒹굴기도 한다. 망상에 꽃이 끝도 없이 피고 지고 늘어만 가는 것이다. 그 모두를 포용하신 일도 스님,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은은 갖고 온 일도 스님이 공부하신 때같은 공책을 타인에게 전해주려고 다시 한번 소중하게 들춰본다. 정성 들여 쓴 글씨가 달필은 아니지만 스님의 마음처럼 따스함이 번져온다. 마지막 공책의 맨 끝 부분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늙어서 힘들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하라. 한시라도 젊을 때 수행해야 편안하리. 늙어서 수행하면 그때는 어렵다네. 병들어 눕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하라. 육신이 건강할 때 수행해야 편안하리. 병들어 괴로울 땐 모든 것이 어렵다네. 죽음에 이르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하라. 죽기 직전 그때는 수행할 수 없네. 임종의 순간에 후회하면 늦으리. 소은은 타인이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보고 책으로 엮어 고인이 되신 일도 스님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야겠다는 포부도 가져본다. 기차는 어느덧 조천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산사의 이른 아침은 그림자만이 움직이는 것처럼 고요했다. 숲속의 맑은 공기 속에 청아한 목소리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절마당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똑똑 또르륵, 똑똑 또르륵. 아득히 먼 그 예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 담회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때문이오며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어왔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저희 이제 참회합니다. 일제 향화 자제력 왕불, 환희 장만이 보적불, 제부당만이 승강불. 오랜 세월 쌓인 죄들이 한 생각에 쓰러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지네. 옴 살바 모짜 오지 사다야 사바하.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똑똑 또르륵. 예불 소리를 들으면 볼짝이던 개구리까지도 납작 엎드려 있을 것 같다. 소은의 마음도 얼금이 풀어져 제 자리를 찾는 듯하다. 봄 햇살 속에 드러난 대웅전 앞마당은 산사의 고요를 안고 있었다. 소은은 타인의 출가에 대해 결코 슬퍼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타인이 머리 깎던 날 소은은 우정 가지 않았다. 어미라는 사람이 와서 눈물이나 펑펑 쏟다 갔다는 말을 듣게 할 것 같아서였다. 숨은 그림자처럼 문득 아버지 정암 스님의 모습이 소은의 눈에 어렸다. 빛바란 사진 속에 밀짚 모자를 쓰고
회색 마고자 옷구름을 날리며 나무 그늘에 서 있던 아버지. 먼 시선에 무언지 모를 슬픔이 배어있던 그 표정. 아버지 청암. 소은은 사진 속의 청암 모습이 자신의 뇌리 속에 박혀 있음을 되새긴다. 그리고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본다. 아픔을 사귀며 정암 스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다인. 마음속에 그 길. 그는 다인을 인도해주고 왜 자신은 붙잡아주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가득 찬 증오의 가시들 때문이었을까? 정암의 따스한 사랑이 들어앉을 빈자리가 없었던 것은. 법 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증오를 품고 있으면 증오는 없어지지 않는다. 증오를 품지 않으면 증오는 없어진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서는 원한을 갚을 수 없는 것. 오직 용서로서만 그것을 풀 수 있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 이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아닐는지. 소은 앞에 그 평범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이 선명히 드러났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소은은 한 획으로 그뜻 깨닫는다. 아, 아버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증오의 가시들을 뽑아내겠습니다. 순간 소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뒤틀리며 몸 밖으로 빠져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허전함이 밀려왔다. 빈터 같은 공허가. 호련 정암 스님의 삶이 빛이 되어 선연히 떠올라왔다. 빛은 소은의 피부 깊숙이 들어앉는다. 소은이 온다는 전가를 받고 다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출가는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밝은 미래가 쏟아질 듯 다인의 파르라니 깎은 민머리와 회색 승복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다. 다인아. 그녀를 보며 미소 짓는 소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른다. 합장하는 다인.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널 가시덤불 같던 세상의 한이 소은의 뺨에서 뜨거운 눈물로 흘러내렸다. 엄마, 이 세상을 용서하세요. 밝게 웃는 그녀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방황과 고통은